1858년에 맥클린 부인이 철사로 만든 가짜 유방. 누가 와서 꾹 안으면은 이게 너무 아픈 거야. 아는 사람도 아프고 안긴 사람도 아파요. 아직도 국내에 파라핀을 이용해서 불법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염, 농, 유가종, 괴사, 가능한 문제 다 일으켜.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딴 생각하니까 인사도 못하잖아.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도 찾아온 의학의 역사. 제가 요새 빠져있는 분야입니다. 여성의학. 여성과 관련한 의학들이 좀 달라요, 괴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연간 유방 성형술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연간? 연간, 매년. 만 건? 몇천 명? 눈이나 코 이런 거에 비하면 좀 큰 수술이잖아요, 성형에서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011년 통계가 35,000건 정도 오, 됩니다. 되게 많네.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는 통계가 잡혀있지는 않은데 다른 통계가 있어요. 매년 수입되는 가슴 보형물 개수는 이게 한 5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5만 건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말이 성형술이고 사실상 확대술입니다. 보형물을 이렇게 넣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인한 재건술은 다 제외한 건수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형술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방흡입술의 뒤를 이어서 시행 건수 2위입니다.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는 성형수술 1위가 유방 확대술입니다. 아, 그래? 예, 160만 건 매년. 미국도 그렇다고 듣긴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미국이 진짜 원조고 사실 유럽, 일본, 중국 뭐 어디 할 거 없이 160만 명이 한다니까 매년. 큰 가슴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죠. 심지어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은 이 성형할 때 넣는 보형물의 크기도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게 원래 20대가 주로 하는 수술이었거든요. 지금은 30, 40대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사에 통틀어서 인류는 큰 가슴을 선호했을까? 늘 그랬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초로 여성 신체에 대한 묘사가 나온 게 한 23,000년 전에서 25,000년 전에 조각된 것으로 보이는 꽤 유명하죠. 발렌도르프의 비너스상. 맞아요. 예. 이걸 보면은 가슴도 큰데 배가 불뚝 나와 있어요. 맞아. 엉덩이도 크고. 그죠. 이걸 보면은 처음부터 큰 가슴을 선호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임신한 여성을 조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각한 사람만 유독 이런 그치. 여성을 좋아해서 이런 비너스상을 맞지. 조각했을 수도 있잖아. 물론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비슷한 모양을 한 조각상들이 꽤 여러 번 출토가 됐습니다. 이러한 여성상이 일반적인 여성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고대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집트가 나오죠. 이집트의 벽화를 보십시오. 너무 막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사람 그쵸. 말랐잖아. 당시의 여성들은 좁은 어깨, 긴 다리,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스키니한. 선호하는 그게 이제 큰 가슴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오면은 그리스의 조각상들 많이 남아있는데 보면은 큰 엉덩이, 풍만한 가슴 이런 걸 되게 강조하죠. 보면은 이게 뭐 당시 꼭 선호되었던 걸 조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게 그 당시에 선호된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남성상을 보면은 근육이 그리스 조각상 같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어요. 맞아.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러한 남성을 선호했을 거고 이러한 여성을 선호했을 거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아마 풍만한 가슴을 좋아했을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 신화의 이제 대표적인 서사시인 일리아드를 보면은 헤라가 제우스로 하여금 트로이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방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헤라가 그러려고 가슴을 되게 강조하는 일종의 푸시업 브라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묘사가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게 인류 최초의 푸시업 브라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제 풍만한 가슴을 좋아했겠죠. 로마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은 완전히 바뀌어요. 기독교는 되게 금욕적인 문화잖아요. 그쵸. 이게 엄청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중세 유럽은 특이하게 이러이러한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게 일반화돼서 퍼져 있었어요. 높고 둥근 모양의 이마, 가늘게 뽑아 다듬은 눈썹, 작은 이빨, 긴 목, 좁은 가슴, 낮고 경사진 어깨, 그러니까 축 처진 하견, 작은 허리, 약간 튀어나온 배 이걸 선호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중세 시대에는 작은 가슴이 오히려 선호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종교의 억압이 딱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풍만한 가슴에 대한 선호가 주류를 차지하는데 이후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코르셋이나 뭐 기타 다양한 의류 또는 뭐 기구를 이용해서 가슴을 강조하기만 했지 중세에는 막 가슴을 동여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뻐 보이려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계속해서 큰 가슴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중세 이후로는 지금 한 가지 트렌드가 그냥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가슴을 강조하고 싶잖아요. 방편으로 이제 브래지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최초의 브래지어는 뭘까? 신화에 나온 거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했던 거 그러면 뭐가 나옵니다. 고무가 나와요. 1840년에 가황 고무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의 고무는 액체
황태에 가까운 고무였다면 황을 더해서 가열을 하니까 이게 단단해져요. 근데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약간 가슴을 커 보이게 만들 만한 물건으로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이거를 이쁘게 못 만드나? 이쁜 형태로 만들기도 어렵고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 짝짝이. 그래서 얘는 좀 가라앉고 1858년에 맥클린 부인이 철사로 만든 가짜 유방, 그러니까 철사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해가지고 앞에다 딱 덧대요. 커지잖아. 모양 자체가 그럴싸해. 보정 속옷 같은 거네요. 보정 속옷처럼.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철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찌르기도 하고. 누가 와서 꾹 안으면은 어우. 이게 너무 아픈 거야. 아는 사람도 아프고 안긴 사람도 아파요. 아이언 브레스트. 아이언 브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오. 있었대요. 그래서 많이 팔리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영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발전하면서 이제 1884년에는 미국의 클라크가 가슴에 착용을 하는데 치마를 동시에 딱 잡아줘가지고 허리도 잡으면서 가슴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고정 속옷을 만들고 이후로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브래지어는 브래지어잖아요. 내 가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점점 내 가슴이 커지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골몰해. 근데 처음부터 수술이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마사지 이런 거가 맞아요. 넣고 바르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것 같아. 다 사기꾼이야. 그 사이에 이제 흡착기도 나오는데 이거 제가 모양을 보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그 뚜루퍼랑 똑같이 생겼어요. 압력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면 막 커지. 근데 이게 커지겠어. 아프기만 하지. 당연히 안 커지지. 근데 빨개졌다가 잠깐 순간적으로 부어가지고. 한 달에 붓겠지. 아픈데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이제 효과라고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브래지어가 점점 가속화돼서 20세기 초에 브래지어 나오는 속도를 보면은 거의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요. 이달에 이거 나오면 다음 달에 이거 나오고 15 시리즈, 16 시리즈, 17 시리즈 막 이렇게 해마다. 계속 나와. 하지만 그럴싸한 모양을 가진 브래지어가 나오지만 여전히 실제로 내 가슴이 커지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이 욕망이 있는 곳에 돈을 벌 길이 있죠. 아, 그치, 그치. 야망에 있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와, 처음에 뭘 집어넣었을까? 사실 이걸 위해서 최초로 시행한 수술 처치는 20세기가 아니에요. 19세기입니다. 1890년대 일인데 비엔나의 의사예요. 로버트 거서니가 파라핀을 주입하는 수술을 합니다. 다들 아시죠? 파라핀은 원유를 정지할 때 생기는 희고 냄새가 없는 반투명한 고체입니다. 이거 보통 양초에 쓰는 거죠. 그거를 몸 안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굳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어우. 그래서 주변에 달라붙으면서 파라핀 종을 일으키고 감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시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핀 주입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장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국내에 파라핀을 이용해서 불법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진짜 파라핀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야매로 야매로 하는 거예요. 싸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2세기 전에 폐기된 방법이에요. 2세기 전이면 200년 19세기 때 폐기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형외과 학회지에 파라핀종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 매해 발표가 돼요. 하여튼 그래서 파라핀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안을 찾았겠죠. 그러다가 1920년대에 이거 복부나 엉덩이에 있는 지방을 떼다가 이식하면 될 것 같다. 생착률이 뭐 형태가 없이 뭐. 이물질 반응은 거의 없죠. 근데 지방은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쁘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서 울퉁불퉁해서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수술은 정착을 한 게 아니고 문제만 일으키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설의 스타가 둘이 등장합니다. 제인 러셀이라는 분하고 러셀. 마릴린 먼로 두 분 다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하죠. 동시에 이들이 나오는 옷이 디올의 뉴 룩이라고 하는데 실루엣을 되게 강조하는데 볼륨감, 꽉 조이는 허리 그리고 관능적인 가슴을 강조했어요. 그런 스타가 이런 옷을 입고 나오니까 유행을 하겠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 제 가슴 시대를 잡는데. 가슴 시대가 열려요. 이거를 더 부추기는 게 의사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던 의사들이 성형과 보건수술이라는 학술지에 1950년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요. 외소유방 이라는 진단명을 만듭니다. 당시에는 외소유방이라서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검증되지 못한 물질을 유방에 삽입하는 의료행위가 이제 성행합니다. 왜냐면 이 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돈이 안 됐어. 왜냐면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근데 대유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로버트 앨런 프랭클린이라는 의사가 이제 뉴욕대 의대를 나왔는데 전문의는 아니에요. 이 양반이 폴리우레탄을 삽입합니다. 폴리우레탄을 넣는다고?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문제를 일으켰겠지.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사들은 유리공, 에? 그다음에 테릴린이라고 합성 섬유, 그다음에 나무, 연골, 비닐, 스펀지, 테플론은 이거 프라이팬에 쓰이는 물질이죠. 이런 걸 막 넣어요. 발암 물질이야 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을 병이 아니지. 병이 아니지 그냥 개선하기 위한 내가 어떤 원하는 모양을 갖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 정권은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끔찍한 걸 했다면 이거는 미용을 위해서. 이때 의사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거를 한 거죠. 이 중에서 그나마 당시로서는 나았다고 판단이
판단이 되는 게 이게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존 팩만이라는 의사가 마릴린 먼로 내가 수술한 거다 왜?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발런스 판즈라는 걸 넣은 거다.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연하지. 대스타 했다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좋았으면 지금도 쓰겠지. 이발런스 판즈. 되게 생소하죠? 이게 넣으면은 딱딱하게 굳거나 발암물질이에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마저도 모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됐겠죠. 그러다가 실리콘의 시대가 옵니다. 언제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1992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매춘부들한테 제일 먼저 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인 매춘부들은 일본은 지금 가난해졌으니까 미군한테 어필을 해야 돈을 크게 벌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가슴, 더 큰 가슴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때 쓰인 실리콘이 이제 의료용 실리콘이 아니에요. 산업용 실리콘입니다. 이게 불순물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은 보형물로 이렇게 모양이 잡힌 거잖아요. 그쵸, 가슴 모양으로. 이 사람들이 넣었던 건 액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줄자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잖아. 네? 그런 형태의 거를 넣은 거예요. 넣어서 붓게? 넣어서 크게 한 거야. 안에서 붙여가지고. 샤시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겠지.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리콘이 딱 유행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61년에 액체 실리콘을 한번 제대로 넣어보자. 일본에서 내가 보니까 그래도 뭐 꽤 괜찮았던 것 같아. 내가 한번 넣어볼게 라고 해서 이제 닥터 우치다가 미국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액체용 실리콘을 넣게 되는데 이거는 감염, 농, 유가종, 괴사 가능한 문제 다 일으켜. 그걸 보고 나서도 누군가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저거 액체 말고 우리가 밖에서 붙여서 보형물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겔 형태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2년 그러니까 딱 1년 후에요. 뭐 얼마나 개선이 됐겠어 거기서. 사실 돈 벌려고 빨리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껍질이 있는 실리콘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넣었는데 당연히 미흡해요. 일단 젤의 응집력이 부족해서 만지면 아 이건 실리콘이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구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유방이 막 이렇게 우그러들어요. 그래서 막 모양이 망가지고 비대칭이 되죠. 그래서 뭐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혹은 뭐 사망하거나 절제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식의 합병증이 잘 생기고 액체 실리콘을 넣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근데도 포기를 안 해. 70년대에 이르러서는 2세대 실리콘이 나옵니다. 야 이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껍질이 얇아져서 모양도 괜찮고요. 실리콘 젤의 함유량을 조정해서 만져보세요. 진짜 가슴이랑 비슷하죠? 그럴싸하죠? 이렇게 해서 막상 했더니 딱히 합병증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게다가 껍질이 얇아졌잖아. 더 잘 터져. 목숨 걸고 자꾸 가슴 성형을 계속했네. 그래서 80년대에 3세대 젤이 나오지만 이때는 나아지긴 했는데 수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합병증을 겪는 환자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92년에는 아예 미국에서 야 이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만 판매 제한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4세대, 5세대, 지금 5세대인데 이게 얼마나 성행을 했냐면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영화까지 나왔어요. 실리콘계를 이용해서 최초로 이제 성형수술을 했다고 여겨지는 의사가 둘이 있거든요. 윌리엄, 바나나는 크리스토퍼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브레스트맨이에요. 1997년에 나왔는데 주연 중 하나가 진짜 유명한 배우입니다. 미드 프렌즈의 로스 갤러 역으로 맡은 데이비 쉬머 이 사람이 여기 주연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당연히 처음에는 만족해요. 가슴 커졌으니까. 근데 부작용이 계속 생기잖아. 그래서 윌리엄과 크리스토퍼 중에 둘 다 소송을 막 겪다가 크리스토퍼는 소송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해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된 윌리엄은 이 사람이 진짜 멘탈이 미쳤는데 자기 아내한테도 수술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부작용이 생겼어. 이걸 제거해주고 식염수를 넣은 보형제를 넣습니다. 좀 더 발전한 거잖아. 이거 성공해. 큰 돈을 더 벌게 되는데 신이 나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자기가 수술해줬던 여성 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제 트럭으로 쳐가지고 사망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 실화가 아닙니다. 실화에 기반을 했는데 각색을 엄청 많이 해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거리가 좀 있지만 당시에 이제 이것만 봐도 실리콘 삽입술로 인한 합병증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엄청 발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보다 뭐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연스러움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일정 확률의 합병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뭐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유방 성형 쪽의 발전이 지금도 엄청 빨리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매년 160만 건을 한다니까 하니까 세계적으로. 연구나 이런 것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때랑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유방암부터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다 보니까 뭐 성형수술이 사실 끝도 없고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또 끝이 없습니다. 국내랑 다른 데랑 되게 상황이 다른 성형수술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추로 이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